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가을이 이제 제법 깊어가는 요즘인데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부디 건강하고 또 편안한 그런 날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요, 어르신들 살림살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만한 아주 요긴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전기요금 또 가스요금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안 그래도 요즘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고지서 받을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오시죠. 특히 이제 곧 날씨도 쌀쌀해질 텐데 그 난방비 생각하면 미리부터 걱정이 앞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2025년 바로 지금 어르신들께서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는 에너지 요금 절약 방법들 이걸 좀 정리해 봤습니다. 뭐 어렵거나 복잡한 이야기는 빼고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공과금 있잖아요. 이거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은 없을까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요. 의외로 말이죠. 카드 한 장만 잘 선택해도 이게 꽤 쏠쏠하게 아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 할 요금이라면 이왕이면 할인 혜택 챙기는 게 현명하겠죠. 예를 들어서요. 체크카드 중에는 지난달에 얼마를 썼는지 우리가 흔히 실적이라고 하죠. 네, 실적. 네, 그런 조건을 전혀 안 따지고 그냥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을 자동이체만 걸어 놓으면요. 매달 일정 금액, 뭐 한 5천 원 정도까지 할인해주는 그런 카드들이 있더라고요. 오, 실적 없이요?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조금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매달 실적 채우는 게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체크카드 활용하는 게 아주 간편할 수 있겠네요. 그냥 자동이체만 딱 걸어두면 알아서 할인이 되니까요. 신용카드를 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에너지요금 할인에 좀 특화된 카드, 이런 걸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런 카드들은 보통 전달 사용 금액, 그러니까 말씀하신 실적 조건이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전달에 뭐 30만 원 이상 써야 한다, 이런 식이죠. 아, 조건이 있군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 조건만 딱 충족하면 전기요금을 10%씩, 와, 한 달에 10,000원까지도 할인해주기도 하더라고요. 10,000원이면 꽤 큰데요. 그죠? 뭐 장복이나 교통비처럼 평소에 자주 쓰는 지출을 이 카드로 이렇게 모으면요. 실적도 채우고 공과금 할인도 받고 뭐 일석이조인 셈이죠. 그러니까 어떤 카드가 있는지 이건 좀 꼼꼼히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카드 혜택을 잘 활용하는 거, 이거 고정 지출 줄이는 아주 똑똑한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요. 요즘엔 스마트폰 앱, 이걸로 우리 집 에너지 사용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 절약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 한국전력 앱 이름이 KEPCO인데요. 그거 하고 또 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 앱이 있어요.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에 어르신 댁에 스마트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 앱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기나 가스를 지금 얼마나 쓰고 있는지, 또 이번 달 요금이 대략 얼마나 나올지 이걸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마치 그 자동차 연비 보면서 운전 습관 조절하듯이 말이죠. 에너지 사용량을 보면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앱으로 바로바로 보면 지금 전기를 너무 많이 쓰고 있네 하고 딱 알 수 있다는 거군요.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확실히 좀 조심하게 될 것 같아요. 저기 혹시라도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미리 알려주기도 하나요? 네, 맞아요. 일부 앱에서는 사용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 누진 구간이라고 있잖아요. 요금이 확 뜨는 구간. 네네, 누진제. 거기에 가까워지면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누진 요금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전기를 일정량 이상 쓰면 요금 단가가 훨씬 비싸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에 자칫 잘못하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는데 이 앱 알림을 잘 활용하면 미리 대비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뭐 요금 납부나 과거에 얼마나 썼는지 비교하는 기능 이런 것도 대부분 제공하고요. 야, 그렇군요. 카드 할인에다가 앱 관리까지 더하면 와, 이거 정말 체계적으로 절약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겨울철 난방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보일러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가스비는 사실 이 보일러 사용 습관만 조금 바꿔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다고 하던데요. 가장 기본은 역시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겠죠. 춥다고 무조건 온도를 막 높이는 것보다는 한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약간 좀 서늘하다 쉽게 유지하는 게 좋다고들 합니다. 이게 좀 춥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실내 온도를 딱 1도만 낮춰도 난방비가 최대 7%까지 절약된다고 하니까요. 와, 이거 무시할 수 없는 수치예요.
맞습니다. 7%면요. 예를 들어 한 달 난방비가 10만 원이라면 7천 원, 20만 원이라면 1만 4천 원이나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죠. 겨울 내내 이게 쌓이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온수온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굳이 막 펄펄 끓는 물처럼 아주 뜨겁게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50도 이하, 그냥 약간 따뜻하다 싶은 정도로 설정해도 충분하고요. 이게 가스 소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그 외출 모드 기능인데요. 잠깐 집 비울 때 보일러를 아예 끄는 게 나을지 아니면 외출 모드로 두는 게 나을지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보통 한 10시간 이내로 짧게 외출할 때는 외출 모드가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완전히 꺼두면 집이 너무 식어버려서 다시 데우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든다는 거죠. 네, 그 원리가 맞습니다. 보일러가 완전히 꺼져서 난방수가 차갑게 식어버리면 그걸 다시 설정 온도까지 데우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거든요. 외출 모드는 난방수가 완전히 식지 않도록 뭐랄까 최소한의 가동을 유지해서요. 귀가 후에 난방을 다시 시작할 때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0시간 이내 외출 시에는 외출 모드를 권장합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집의 단열 상태에 따라서 효과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열이 아주 잘 되는 그런 최신 아파트라면 외출 시 그냥 꺼두었다가 다시 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반대로 좀 우풍이 심한 오래된 집이라면 외출 모드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상태를 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보편적으로는 짧은 외출엔 외출 모드가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집 단열 상태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팁이 있던데요. 난방할 때 가습기를 같이 틀면 방이 더 빨리 따뜻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건조한 공기보다 습도가 높은 공기가 열을 더 잘 전달하고 또 잘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할 때 가습기를 같이 사용하면 실내 습도가 올라가면서 공기순환이 더 원활해지고요. 체감 온도가 더 빨리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정 온도를 조금 낮추더라도 덜 춥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오, 신기하네요. 그럼 가습기 하나로 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가스레인지 사용하실 때는 가습기를 너무 가까이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습기에서 나온 수증기가 연소에 영향을 좀 줘서 가스레인지 불꽃이 정상적인 파란색이 아니라 약간 붉거나 노란색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게 불완전 연소 신호일 수 있으니까 환기를 잘 시키면서 사용하시고 가스레인지 근처는 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군요. 안전수칙은 꼭 지켜야겠네요. 아, 그리고 혹시 집안에 뭐 옷방처럼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다면 그 방으로 들어가는 보일러 밸브를 잠가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들었어요. 네, 아주 기본적인 절약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공간까지 굳이 난방 에너지를 보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각 방으로 연결되는 그 난방수 분배기라고 있잖아요. 거기 밸브 중에서 안 쓰는 방의 밸브를 잠가 두시면 난방에 꼭 필요한 공간으로만 에너지가 집중되어서 효율도 높아지고 가스비도 절약됩니다. 그런데 혹시 아주 오래된 집에서는 이렇게 밸브를 잠그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가요? 아, 네.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합니다만 매우 오래된 난방 시스템 중 일부는 전체적인 그 순환 균형이 중요해서 특정 밸브를 잠그면 순환에 좀 무리가 가거나 다른 방의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가정용 난방 시스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의 밸브를 잠그는 것이 에너지 절약에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보일러 자체를 좀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오래 사용하면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던데요. 물론입니다. 보일러도 기계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한 1, 2년에 한 번 정도는 난방수 배관 청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관 내부에 녹물이나 이물질 같은 찌꺼기가 쌓이면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난방 효과가 떨어지고요. 보일러는 그걸 만회하려고 더 세게 돌아가니까 가스만 낭비하게 되거든요. 배관 청소만 잘해도 난방 효율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관 청소, 이로 기억해둬야겠어요. 그럼 보일러가 너무 오래됐으면 아예 교체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일러의 수명은 한 10년 정도로 봅니다. 10년 이상 된 그런 노후 보일러는 열 효율이 크게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신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라고 하죠. 이런 건 에너지 효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 교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난방비 절약 효과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친환경 보일러 교체할 때 지원금을 주는 사업도 있으니까요. 해당 지역의 지원 정책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지원금도 있군요. 마지막으로 보일러에 있는 그 예약 기능이나 타이머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맞습니다. 무작정 계속 켜두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는요. 생활 패턴에 맞춰서 예약 기능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가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시는 시간 30분 전에 미리 켜지도록 예약하고 또 주무실 때는 꺼지도록 타이머를 설정하는 식으로 말이죠. 꼭 필요한 시간대에만 집중적으로 난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네. 야, 보일러 하나만 제대로 알고 써도 이렇게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았네요. 하지만 에너지 절약이 어디 보일러뿐이겠어요? 우리가 매일 하는 아주 사소한 행동들 속에서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 사용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샤워 시간을 딱 5분만 줄여도 1년에 2만 원 이상의 가스비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있더라고요. 설거지할 때도 물을 계속 틀어놓기보다는 그 설거지통에 물을 받아서 사용하면 물 절약은 물론이고 온수를 데우는 데 드는 가스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작은 습관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정말 무시 못할 절약 효과를 냅니다. 양치질이나 간단한 세수를 할 때는 굳이 온수를 틀 필요가 없으니까 찬물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 온수를 다 사용한 후에는 수도꼭지 레버 있죠. 이걸 반드시 냉수 쪽으로 돌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 냉수 쪽으로요? 왜죠? 네, 온수 쪽에 레버가 가 있으면 물을 쓰지 않아도 보일러가 그걸 감지하고 미세하게 작동하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수도꼭지 방향, 그거 진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리고 겨울철 실내 온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게 바로 틈새 바람 막는 거잖아요. 아휴, 창문이나 문틈으로 들어오는 그 찬 기운이 생각보다 집을 춥게 만들죠. 맞습니다. 외풍 차단, 이거 단열 효과를 높이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창문에 그 뽁뽁이라고 부르는 에어캡 있잖아요. 그거 붙이거나 문틈에 문풍지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를 한 2, 3도 정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커튼을 치는 것도 창문을 통한 열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요. 특히 잘 사용하지 않는 베란다로 나가는 문이나 욕실문 같은 곳은 꼭 닫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런 곳을 통해서 실내에 따뜻한 공기가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은 벽 자체가 너무 차가워서 뽁뽁이나 문풍지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벽 자체를 통해서 냉기가 전달되는 소위 벽외풍은 단순히 틈새를 막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격체 단열 공사가 필요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틈새 단열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뽁뽁이, 문풍지, 커튼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기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죠. 너무 오래 창문을 열어두면 애써 데운 공기가 그냥 다 날아가 버리니까요. 그렇죠. 환기는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긴 한데요. 겨울철에는 좀 요령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2, 3번 정도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활짝 열되 시간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공기를 교체하고 다시 창문을 닫아서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전기 아끼는 습관들도 몇 가지 좀 짚어볼까요? 안 쓰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는 거 좋긴 한데 사실 이게 매번 하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실천하기 쉬운 방법은요. 개별 스위치가 달린 멀티탭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 기기를 꽂아두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멀티탭의 스위치만 그냥 딱 하고 꺼주면 그 대기 전력이라고 하죠. 그걸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를 일일이 뽑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죠. 아, 그게 훨씬 편하겠네요.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여름에 처음엔 좀 강하게 틀었다가 약하게 그리고 송풍으로 바꾸는 게 좋다고 하고요. 세탁기나 식기세척기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전은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시간대에 사용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에어컨은 처음 가동 시에 설정 온도까지
빠르게 도달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처음엔 강풍으로 틀었다가 이후엔 약풍이나 송풍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기 소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탁기나 식기세척기 등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이른바 피크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을 피해서 사용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전력 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요. 일부 요금제에서는 요금 절약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할 때도 가스를 아낄 수 있는 팁이 있다면서요? 네, 간단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냄비나 프라이팬의 바닥 넓이보다 불꽃이 더 크게 옆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불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불꽃이 옆으로 막 빠져나가면 그만큼 가스가 낭비되는 것이니까요. 또 찌개나 국처럼 좀 오래 끓이는 요리는 뚜껑을 덮고 조리하면 열 손실을 줄여서 조리 시간도 단축되고 가스도 절약됩니다. 아, 뚜껑. 그리고 불꽃 색깔도 확인해 보라고 하던데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네, 정상적인 가스불꽃은 파란색을 띱니다. 만약에 불꽃 색깔이 좀 붉거나 노랗다면 이거는 버너 헤드 구멍이 음식물 찌꺼기 같은 걸로 막혔거나 아니면 실내 산소가 부족해서 불안전 연소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버너 주변을 칫솔 같은 걸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창문을 열어서 충분히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전 연소는 가스 낭비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좋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는데요. 추울 때 보일러 온도부터 막 높일 게 아니라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내복이나 수면 양말, 덧신 같은 것을 착용하면 체감 온도를 2, 3도 정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보일러 설정 온도를 2, 3도 낮추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셈이죠. 훨씬 경제적이고 또 건강한 방법입니다. 바닥에 카펫이나 러그를 까는 것도 바닥의 냉기를 차단하고 발의 온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잘 때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죠. 요즘 많이 쓰시던데. 네, 그 난방 텐트나 전기요 또는 온수 매트 같은 난방 보조용품을 활용하면요. 집 전체의 난방 온도를 높이지 않고도 잠자는 공간만 딱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난방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좀 외풍이 있는 집이라면 난방 텐트가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네요. 이렇게 열심히 절약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더 힘이 나지 않겠어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매달 전기 카스 고지서를 받으시면 그냥 쓱 지나치지 마시고요. 지난달 사용량이나 작년 같은 달 사용량과 한번 비교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엔 아까 말씀드린 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지난달보다 이만큼 줄었네. 혹은 작년보다 더 아꼈네. 하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성취감도 느끼고 절약하는 습관을 꾸준히 이어갈 그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번 달 목표는 사용량 5% 줄이기처럼 재미있는 목표를 세우고 같이 노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꾸준한 확인과 피드백, 이게 지속적인 절약을 가능하게 합니다. 맞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하면 더 즐겁게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정말 다양한 에너지 절약 방법들을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렇게 각 가정에서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려는 노력들이 모이는 것이 정말 무척 중요합니다. 사실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이런 개개인의 노력을 넘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유지하고 또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만드는 사회 전체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최근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부담 문제라던가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같은 그런 소식들을 접하면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느끼게 되죠. 어르신 여러분께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집 가계 부담을 줄이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 전체의 소중한 자원을 아끼고 더 나아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데 동참하는 아주 가치 있는 행동이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할인카드나 앱 활용법부터 시작해서 보일러 설정, 그리고 생활 속의 작은 습관들까지 정말 많은 방법들을 살펴봤네요. 혹시 들으시면서 아이고 이걸 다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이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것 딱 한두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다음 달 고지서에 찍힌 숫자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실천이 모여서 분명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따뜻하고 또 알뜰한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유용하셨다면요,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우리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알짜 정보들만 골라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까지 넉넉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